중국 가가지고 갑자기 잘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도 이제 공격적인 좀 장밋빛 전망이지 않을까. 일 매출을 한 8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중국이 한한령을 풀고 드디어 외자판호를 한국 게임사에 발급했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해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이미성 연구원입니다. 먼저 중국 게임 시장 변화부터 좀 여쭤볼게요. 중국이 그동안은 외자판호를 발급을 안 하다가 한국 게임사 여러 곳에 복수로 외자판호를 발급해서 드디어 중국 시장이 열렸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데 중국이 왜 게임 시장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바꿨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국 게임 시장이 2010년대 초반 이후에 굉장히 고성장을 했습니다. 기존의 PC 게임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이 되면서 갑자기 시장이 커진 거죠. 그렇게 2010년대 중반까지 잘 성장하던 게 너무 시장의 성장이 빠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고성장을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속도 조절을 하기 시작한 게 판호 발급을 조절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나 작년부터 워낙에 이제 판호가 안 나온 지도 오래되다 보니까 컨텐츠도 부족해지고 중국 시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기록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거든요. 그래서 역성장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국자들도 깜짝 놀란 거죠. 이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다시금 돌리자 하면서 컨텐츠를 이제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게 작년 말 이후의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게임 시장에서 특히 인기 있는 게임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볼 텐데요. 시장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MMORPG 같은 거는 중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장르가 좀 유행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중국은 2010년대 중반까지는 국내랑 비슷하게 MMORPG의 시대가 있긴 있었습니다. 한 3, 4년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빠르게 이런 MMORPG의 인기는 사그라들고 그 외에 기존의 PC 쪽에서는 FPS, 총게임 이런 게 인기가 많았는데 이게 모바일로 나오면서 인기를 끌게 되고, 그리고 유명한 게임 중에 롤이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롤을 모바일로 하는 이런 류의 게임이 굉장히 중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한국에선 좀 AOS 장르로 유명한 이쪽 장르 작품들이 매출 최상단에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게 모바일 FPS 작품들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에 차지하는 게 수집형 RPG. 거기에서도 요즘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거는 서브컬처 수집형 RPG의 인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는 애니메이션이나 미소녀 캐릭터들을 기반으로 한 서브컬처 이런 작품들의 매출 비중이 한 1%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한 10%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컬처 장르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에서 하는 말달인가요? 그것도 약간 우마무스메, 그런 예. 장르가 아닌가 싶은데, 그쵸. 미소녀들을 수집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약간 애니메이션 느낌도 나고요. 이런 장르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르의 특징이랄까? 그런 거는 뭘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IP 파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리니지나 뭐 이런 게임들이 IP 파워가 괜찮다라고 언론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리니지나 이런 류의 게임을 하는데 스토리를 집중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캐릭터를 빨리 키우고 강해지고 보스를 깨겠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나 방금 말씀해 주신 우마무스메나 아니면 국내에 출시했던 에버소울이나 글로벌리 인기가 있는 원신과 같은 작품들을 보시면 캐릭터마다 서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서사가 있고 그 세계관의 스토리가 다 있어서 그 스토리를 전개하는 거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플레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원신인가요? 그런 게임이 중국 게임인데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던데, 그러면은 그런 게임들은 돈을 얼마나 벌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제 매출은 많이 변합니다만 원신이라는 게임이 일 매출을 한 8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라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연간에 3조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고요. 게임사가 뭐 30% 정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데들은 개발비도 엄청 많이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만들 때. 네. 원신과 같은 작품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초기 개발비로 들어갔던 게 1억 달러였고요. 그 이후에 컨텐츠 보강 비용만 해서 연간에 2억 달러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네. 그래도 뽑아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어마어마하게 매출로. 많이 남는 장사죠. 근데 네. 어떻게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뭔가를 사람들이 계속 사게 만드나요? 대표적으로는 캐릭터를 모으는 거죠. 이런 서브컬처 수집형 RPG들 보시면 거의 캐릭터들이
처음에는 한 20개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꾸준히 한 달에 하나나 아니면 분기에 하나 정도씩은 꼭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30개, 40개 이렇게 늘어가는데 그 캐릭터들마다 매력이 다르고 이제 아무래도 강점을 가진 그런 영역이 다릅니다. 더 좋은 캐릭터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과금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캐릭터들을 뽑았을 때 한 번 뽑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레벨업을 시켜줘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그런 캐릭터가 중복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캐릭터가 또 나올 때까지 계속 뽑는 겁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매출이 다 발생을 하죠. 중국 게임 시장에 대한 그 보고서 쓰신 거를 보니까는 두 가지가 눈에 띄었던 게, 하나는 위챗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같이 게임을 한다. 그것도 좀 특이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성장하게, 그러면 게임을 왜 하지 싶은 그런 게임이 많다고 했는데, 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국내는 지금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MMORPG 작품들이고, 그걸 하는 유저들은 다 헤비한 유저들이거든요. 정말 많은 시간을 게임에다가 쏟고 정말 많은 돈을 이렇게 지불하면서 하시는 분들을 헤비 유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런 헤비 유저들은 굉장히 소수죠. 그러나 게임사들이 지금까지 이 소수의 헤비 유저만 잘 타겟팅을 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시장도 계속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시장도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이렇게 헤비한 유저가 대부분 메인 타겟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위 유저라고 하죠. 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 매출을 월에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중간층에 있는 그런 유저들이 주요 B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유저들이 대부분 하는 작품들은 그렇게 헤비한 MMORPG라기보다는 캐주얼 게임이나 방금 말씀드린 수집형 RPG 이런 류의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좀 게임을 대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티 요소, 위챗의 그런 미니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같이 하면서 이거를 같이 깨가는 데서 좀 의미 부여를 하고 재미를 느끼는 거지, 이 친구들이 나 혼자서 강해져서 빠르게 보스를 잡고 스테이지를 다 클리어하겠다 이런 희열은 좀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는 그런 캐주얼 게임이 인기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모바일 게임이면 국내처럼 그렇게 헤비하게 폰으로 즐기는 건 좀 어렵고요. 대부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그리고 이동 수단이나 이런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중국인들은 좀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캐주얼하면서도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는 좀 게임들을 찾게 되고, 그런 요소들을 많이 도와주는 게, 이런 방치형 요소를 도입을 했을 때 하루에 한두 번만 접속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캐릭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인기를 끌고 재미를 좀 많이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 게임 산업 얘기를 좀 엮어서 여쭤보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내 게임사는 MMORPG 위주인데요. 그러면은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판호를 열어주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국내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 잘 안 먹히니까는 중국도 마음 놓고 이제 들어와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MMORPG 작품들이 가서 잘할 수 있는 확률은 좀 낮은 것 같기는 해요. 기존의 펄어비스 회사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가서도 정말 시장에서 관심은 높았는데 막상 까보니까 진짜 좀 흥행을 못했거든요.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돌아왔는데, 이게 저는 다른 MMORPG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중국에서 정말 큰 인기가 있었던 던전 앤 파이터 IP나 블레이드 앤 소울 IP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MMORPG 장르 게임들 중에 다른 IP를 가진 일반적인 게임들이 중국 가가지고 갑자기 잘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도 이제 공격적인 좀 장밋빛 전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잘할 수 있는 거는 중국 내에서도 좀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장르를 메인으로 영위하는 그런 게임사가 잘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게임사로 뭐 제가 좀 요즘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넥슨 게임즈가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는 어떤 게 특히 유망하게 보시는 건가요? 국내에서 제가 그런 서브컬처 수집형 RPG로 가장 잘하는 게임사를 한 2개 정도 꼽는데, 첫 번째가 넥슨 게임즈의 MX 스튜디오가 있고요. 두 번째가 니케를 개발을 한 시프트업 이쪽이 있는데, 일단 시프트업은 아직 상장사는 아니고요. 넥슨 게임즈의 이 블루 아카이브라는 IP가 2년 전에 일본 지역에서 딱 처음 출시가 됐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게임들이 딱 출시가 되면 매출이 꺾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되는 게임들은 점차 스토리나 이 IP에 대한 매력에 사람들이 빠져들어서 2차, 3차 창작물까지
창작을 하고 이걸 공유하면서 하나의 그런 문화가 됩니다. IP 파워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게 일본에서 생기기 시작을 해서 첫 1년 성적보다 2년째 성적이 더 좋고 지금 쭉쭉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IP 파워를 입증한 상황에서 중국 지역으로도 판호를 받아가지고 확장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 중국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펄 어비스 얘기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기대가 컸다가 중국 시장에서 생각만큼 인기가 없어. 그러면은 주가라던가 그런 거에 엄청나게 또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중국에서 출시를 하고 생각보다 반응이 좀 없다. 약간 이런 걸로 나오면서 정말 단기간에 일단 30%가 딱 빠졌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을 지속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을 공략할 만한 전략을 잘 세우고 거기에 맞게 게임도 만들고 해야만 뭔가 앞으로 기대치에 부응하는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거네. 중국 시장이 엄청난 큰 숙제 같은 걸로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뭐 예전에는 외자 판호가 한국 게임사들이 꽤 받았다라고 하면 게임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번에 12월, 3월에는 받고 나서도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다른 게임사들은 거의 오른 것도 없었고 그나마 받은 게임사들도 뭐 3월에 이번 판호를 받았을 때도 그 다음날 뭐 10%대 초반 이렇게 오른 게 다였는데 기존에 지금 넘어간 게임들이 성과를 좀 못 내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게 있었거든요. 그럼 이 기대감이나 이 업종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이 올라올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올해 이제 빠르게 출시가 되는 넷마블이나 아니면 뭐 넥슨 게임즈의 이런 중국 진출작들이 중국에서 흥행 성과를 보이면 한국 게임사들이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네. 이걸로 이어져서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서 연구위원님 모시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국이 이제 다시 게임 산업이 작년에 너무 침체됐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판호를 내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외자 판호를 다시 받으면서 좀 게임 시장에 활력이 돌게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중국 시장은 한국과 많이 다르다. 한국처럼 MMORPG가 그렇게 주름 잡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고 지금은 좀 더 모바일 위주 그리고 서브컬처 게임처럼 약간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게임 위주로 바뀌었고 어떻게 보면 한국 게임들이 다시 진출한다고 해도 그런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게임의 트렌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라고 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게임 기업들의 주가가 약간 판호 발급 이후에 살짝 오르기는 했지만 생각만큼 기대만큼 그렇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데 보시기에는 일부 트렌드에 맞는 게임들 특히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게임들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유망하게 보시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도 그런 것에 좀 발맞춰서 장르를 다변화한다던가 하는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임 유저 아니면은 게임주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이랄까 아니면은 투자 전략이랄까 그런 걸 한마디 해주신다면 전체적으로 게임 시장이 저는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로 보고 있어서 산업 자체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이 주제로 다룬 이런 중국 시장의 재개방이 당연히 유효 시장의 확대 측면에서 좋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생성형 AI가 화두잖아요. 생성형 AI가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비용단에도 많이 절감이 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게임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일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봤을 때 게임 업종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은 맞는데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 전략단의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판호를 발급받는 등의 이벤트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여기에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모멘텀 구간에선 모멘텀을 따라가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아무래도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는 컨센서스가 굉장히 이 게임이 잘할 것이다 라고 높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어디까지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게임이 무조건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다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리스크를 잘 분산을 시키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게임이 정말 잘 되는 것 같다면 이 게임이 이 정도로 잘 되니까 다음 분기랑 그리고 반기 앞으로 다음 연도의 실적에 이 정도로 기여를 하겠구나 이런 계산을 마치고 나서 게임 출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렛츠 딥다이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